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한양 저작거리에는 어벙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만 하는 탓에 어벙이라고 불리고 있었지요. 하루는 어벙이가 장터에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쫙쫙 내리는 소낙비에 거리는 한산해졌지요. 다들 어디 갔소? 시원하고 좋은데 좀 나와보소. 바보 어벙아, 비는 너나 실컷 맞아라. 우린 어여 집에 들어갈랜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니 어벙이는 희히 웃으며 홀로 걸었지요. 그런데 장터 끝자락에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비를 쫄딱 맞아서 물에 빠진 생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사오. 여기서 자면 곤란하외다. 헌데 자세히 보니 처녀는 행색이 남루한 것이 거짓골이 따로 없었지요. 이 거짓 처녀는 기운이 없었는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답니다. 집이 어디요? 내가 데려다 드리겠수다. 거짓 처녀는 힘이 없는지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이 어벙이보다 못한 신세로고. 어벙이는 거짓 처녀가 안쓰러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보슈. 이걸로 따뜻한 것 좀 드시오. 어벙이는 배달하고 받은 돈을 모조리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짓 처녀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 모습을 뒤로한 어벙이는 빗속을 터벅터벅 걸어 돌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마님의 호령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벙아, 그 집에서 받은 돈은 어디 있느냐? 오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요. 이놈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디? 하여간 이 바보 같은 녀석. 안방마님은 호통을 쏟아냈지요. 그래도 어벙이가 안쓰러웠는지 저녁밥은 내어주었습니다. 어벙이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고는 처소에 누웠습니다. 배는 불렀으나 마음은 허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 처녀는 어디서 밤을 새려나. 그렇게 거지 처녀를 떠올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어벙이는 해 뜨자마자 장터로 향했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라 바람이 서늘했지요. 어벙이는 배달할 짐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슬슬 빈손으로 장터를 둘러볼 때였지요. 헌데 어제 만났던 거지 처녀가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놈들은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웃고 떠들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그만들 하시지요. 어벙이는 처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바람에 왈패들의 주먹을 대신 얻어맞았습니다. 그러고도 아픈 기색도 없이 웃으며 말했지요. 이 처자는 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오. 괜히 손댔다간 재수원 붙는다 하더이다. 어벙이의 어리숙한 말투에 왈패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물러갔습니다. 헌데 어찌 된 일인지 거지 처녀가 픽 쓰러졌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 맥만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요. 아이고, 먹질 못해 기절한 개로군. 어벙이는 처녀의 축 늘어진 몸을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밖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어벙이는 처녀를 방 안에 눕힌 뒤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덫에 걸린 토끼를 꺼내 쌀과 함께 푹 끓였지요. 죽이 끓는 동안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너무 말라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어벙이의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힘을 내지요. 어벙이는 조심스레 고기죽을 떠 입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이 되자 처녀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오시오. 처녀는 눈을 비비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여긴 대체 어디인가요? 나만 아는 오두막이요. 사람 왕래도 없으니 안심하시오. 그날 준 돈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아이고야,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남 주었소? 그러니 더더욱 잘 먹어야겠소. 금방 밥을 해드릴 테니 거기서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어벙이는 조심스레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산속에 모락모락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어벙이는 새벽녘 산을 내려와 아무 일 없던 듯 마당을 쓸었습니다. 몹시 졸렸지만 태연한 얼굴로 일터로 나섰지요. 들판에는 어느새 가을이 내려앉아 곡식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어벙이는 중얼중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며 웃었지요. 쌀은 알알이 여물었고 허기는 슬슬 꼬르륵거리고 오늘도 어벙이는 일 잘한다. 하인들은 어벙이가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그러려니 했답니다. 하기야 어벙이 바보짓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해서 어벙이가 거짓 처녀를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어벙이는 일을 마치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속에 설치해둔 덫을 살펴보니 꿩이랑 맷비둘기가 좀 잡혔지요. 이 정도면 사흘은 거뜬하겠지. 어벙이는 사냥감을 허리에 차고 처녀가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는 열이 좀 내렸을란가.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야겠구만. 그렇게 어벙이는 어두운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에 도착한 어벙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소담씨, 오늘은 좀 어떠시우? 산꿩도 잡고 쌀도 좀 가져왔소이다. 어벙이가 소다미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지요. 그동안 사냥한 꿩과 다람쥐, 도토리죽의 마른 나물로 끼니를 이었고 소다미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소다미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벙이가 정성껏 지어온 음식 덕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보았소이다. 한술 뜨시지요. 어벙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소다미는 국을 받아들어 천천히 한술 두술 떠먹었습니다. 이 국만 먹으면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는 어쩜 그리 사냥 솜씨가 좋으세요? 별거 아니오. 나는 그저 뒷산 강포수 영감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오. 어벙이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간호해 주시고 음식도 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은혜고 뭐고 생각 마시오. 지금은 기운부터 차리는 게 먼저요. 소다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사내가 끼니며 잠자리며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지요. 어벙이 역시 날이 갈수록 소다미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살이 빠져 앙상한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괜스레 가슴이 저며왔지요. 그 마음이 정성으로 바뀌어 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조용히 가을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벙이는 소다미가 밥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소담씨, 며칠 뒤 다시 오겠소. 그동안 잘 드시고 푹 쉬시구려. 매번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밤길 조심히 가셔요. 어벙이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달빛을 따라 마님댁으로 향했지요. 뒷담장을 넘으려던 어벙이는 인기척에 움찔했습니다. 그 자리에 달래가 서 있었지요. 어벙 오라버니, 또 밥맛을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달래야.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어벙이 오라버니는 대체 밤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어벙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달 구경 좀 했을 뿐이다. 그럼 낮에 왜 그렇게 꾸벅꾸벅 조세요? 오늘은 새참 나르다 말고 지게 위에서 졸던데요? 혹시 밤마다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요? 어벙이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바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달래는 어벙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가끔 바보 아닌 것 같아요. 꼭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어벙이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벙이는 순간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달래야. 마님도 날 바보라 하시는데 내가 어찌 똑똑하단 말이냐? 그러자 달래가 어벙이 품 가까이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벙이 품에서는 희미한 짐승내와 함께 꽁털 냄새가 풍겼지요.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오라버니가 마을 바깥으로 달려가는 걸 봤어요. 거기 누가 있는 건 아니지요? 혹시 아픈 여인을 돌보러 가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어벙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헛것을 본 것이다. 나는 그냥 뒷산 바위에 기대 잠깐 눈만 붙였다. 정말요? 그럼 오라버니 옷에서 나는 이 짐승내는 뭐예요? 내일은 제가 직접 따라가 볼래요. 달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지요. 화들짝 놀란 어벙이는 처소 쪽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답니다.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말고. 달래야 밤이 깊었다. 나는 그냥 바보니 일찍 자는 게 습관이다. 너도 어서 들어가 쉬거라. 명심해요. 오라버니한테 여인은 나 하나뿐이에요. 남들은 바보라 하지만 난 알아요. 오라버니가 바보 아닌 거? 그러니 딴 마음 먹지 마요. 알아들었죠? 어벙이는 새벽녘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달래 몰래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요. 안개 낀 산속에서 어벙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조용한 숲속에 노루 한 마리가 다가왔지요. 어벙이는 강포수에게 배운 대로 활시위를 조용히 당겼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노루가 풀숲에 쓰러졌지요. 옷건이 한 마리 잡았다. 어벙이는 바삐 다가가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사실은 백발백중의 명포수였답니다. 소담 씨를 위해 이번엔 노루로 국을 끓여야겠구만.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제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하구먼. 스승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벙이는 얼른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포수는 노루를 잡은 어벙이를 보며 흐뭇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살도 곱고 숨통도 정확히 찔렀구나. 무술이며 사냥이며 이젠 내가 가르칠 것도 없겠어. 어벙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담 씨가 드실 것이라 신중하게 쐈습니다. 강포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자칫 정체가 드러나면 네 부친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어벙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포수는 허리춤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더니 어벙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곰슬개가 담긴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지요. 이건 곰슬개다. 원기 회복의 으뜸이지. 산에선 약초보다 이게 낫다. 소담 씨에게도 너에게도 필요할 게다. 이런 귀한 걸. 사내가 건강해야 누굴 지키든 무얼 하든 하지 않겠느냐. 때가 오면 네가 나설 날도 올 것이다. 그날까지 자중하며 기다려라. 예, 스승님.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강포수는 어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벙이는 사냥감을 짊어진 채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벙이는 일을 마치고 뒤뜰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지요. 그런데 그때 달래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벙 오라버니, 등 좀 밀어드릴까요? 아이고야 달래야. 사내가 목욕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깟 알몸 좀 봤다 해서 호들갑 떨게 뭐람? 어차피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씻을까요? 어벙이는 얼굴을 붉히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등엔 왜 상처가 이리 많아요?
어릴 적 맞고 자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바보라 매를 더 많이 맞았다. 어벙이는 더 씻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곁을 떠나지 않고 말을 이어갔지요. 솔직히 말해봐요. 오라버니. 매일 밤 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예요? 주인 마님도 요새 수상쩍다며 오라버니를 의심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느냐. 그냥 산에 올라 별 구경이나 하다 오는 것이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예요? 오라버니가 약초며 먹을 것 가져다주는 그 여인 말이에요. 어벙이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달래가 소다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무슨 여인인지 모르겠다. 달래, 네가 헛것을 본 게 아니오? 어제 따라가 봤어요. 그 초가에서 분명 여인의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은 주인어른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에 어벙이는 달래를 향해 몸을 돌려 단호히 말했습니다. 달래야, 그 여인은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아다오. 달래는 사나워진 어벙이의 말투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마당을 지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녁 연기는 하늘로 사라졌고 마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지요. 며칠 후 어벙이는 노루를 손질하고 산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산길은 한적했지만 멀리서 낯선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는 소리를 따라가 조심스레 숲을 헤쳤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 조촐한 가마 하나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한편 그 주위로 사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끌려 나온 여인이 두 손을 묶인 채 땅에 꿇어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바로 소문난 삿도집 규수인 추월이었습니다. 귀한 아씨라더니 참말로 굽구나. 몸값이 후할 듯하구만. 먼저 맛 좀 볼까? 감히 누굴 건드리려는 거냐? 이 몸은 고을사또의 혈육이다. 어벙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그만들 하시오. 산적들은 비웃으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시냐? 행색보아 아니 머슴이로구만. 썩 꺼지시지. 하지만 어벙이는 느릿느릿 걸어 들어가더니 등에 맨 활을 꺼내 들었지요. 화를 들긴 들었는데 제대로 쓸 줄이나 아는가? 그 순간 어벙이는 몸을 낮추며 잽싸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첫 산적의 다리에 화살이 밝혔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지요. 다른 산적이 휘두른 칼을 허리 틀기로 피하며 이번엔 어깨를 쏴버렸답니다. 그 산적도 어깨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지요. 무슨 이런 귀신 같은 활솜씨가 다 있다냐? 어벙이의 활에 산적들이 몽창 나가 떨어졌습니다. 산적들은 화살을 한 방씩 맞고 저마다 신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무릎을 꿇고 있던 추월은 그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슴 옷차림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몸놀림은 평범하지 않았지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머슴이라 보기엔 너무 능숙하고 날래십니다. 그저 산짐승을 쫓다. 이리로 흘러든 머슴일 뿐이오. 어벙이는 다시 어벙한 말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동작은 누가 보아도 익히 단련된 실력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자. 네가 누군지 알겠다.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바보 머슴이 바로 너였구나. 헌데 넌 바보가 아니었어. 바보가 사람을 저리 쓰러뜨릴 수는 없을 테지. 어벙이는 아무 말 없이 추월이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관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삿도대 규수 추월이 사람을 보내 어벙이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산길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포상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안내한 곳은 관아 행랑채 옆 은밀한 처소였습니다. 방 안은 비단 병풍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엔 향냄새가 그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은인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네. 그녀는 어제 산길에서 납치될 뻔했던 바로 그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옷차림에 말쑥한 얼굴로 차분히 앉아 있었지요. 소희는 그저 산길을 지나던 머슴일 뿐이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불러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 하더군. 허나 내 눈엔 도무지 바보로 보이질 않네. 추월은 어벙이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 한 잔 받으시게. 감사를 담은 잔이니 마다하지 마시게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주게. 어찌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겐가? 당황한 어벙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그저 사냥을 조금 배운 머슴일 뿐이옵니다. 날 속이진 마시게. 어제 그 몸놀림은 아무나 익힐 수 없는 것이었어. 그대가 원한다면 사또나리께 말씀드려 주겠네. 관아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일세. 그 말에 어벙이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기면 소다미를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황송하지만 제겐 너무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어제 본 그대는 분명 보통 머슴이 아니었지. 그녀는 말없이 어벙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대는 날 구한 생명의 은인이네. 게다가 자네를 보면 어딘가 안심이 든다네? 어벙이는 말없이 손을 거두려 했지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월은 재빨리 몸을 뺐습니다. 순간 곧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사또의 첫 부인이었지요. 추월아, 나리께서 찾으신다 하셨다. 그런데 이 머슴은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것이냐? 사또 부인의 음성은 날카로웠습니다. 새어머니, 이 사람은 어제 산길에서 날 구해준 사람이옵니다. 고마움에 술 한 잔 대접했을 뿐이니 노여움 푸시지요. 그 말을 끝으로 추월은 사또를 뵈러 자리를 떴습니다. 어벙이도 조용히 처소를 나섰습니다. 첫 부인은 계속해서 어벙이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며칠 후 어벙이는 사또댁 교수 추월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볕에 단풍잎이 반짝였고 멀리서 꿩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벙이, 지난번 노루고기 참으로 고맙네. 어머님께서 잘 드셨다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니 그저 다행일 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던 끝에 추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일세. 누구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네. 그리고 요즘은 어벙이 자네와 이야기할 때 가장 편안하다네. 그 말에 어벙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가씨 소희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사냥이나 하고 장작이나 패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건 그대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 하는 것이겠지. 바보라기엔 몸놀림이 너무 날렵했고 그 눈빛엔 기운이 있었네. 무슨 사정이 있어 바보 행세를 하더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 있고 싶네. 추월이는 어벙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벙이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척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추월은 얼른 손을 거두고 먼저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어벙이는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대청에는 수령과 첩부인, 그리고 추월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그 머슴이냐? 추월을 산적에게서 구했다 하더군. 소희는 어벙이라 하옵니다. 그날은 우연히 사냥길에 나섰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을 뿐이옵니다. 허나 그 우연에 목숨을 구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들으니 무술이 제법이라더구나. 어디서 배운 것이냐? 어릴 적 강포수 영감에게 조금 배웠습니다. 허나 그저 시골 촌부의 몸놀림일 뿐이옵니다. 수령은 어벙이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하지만 내 눈엔 아니구나. 관아엔 외곽 순찰과 마국간 관리,
또 사냥 등 필요한 일이 많다. 너 같은 인물이 있어주면 든든하겠구나. 한번 해보겠느냐? 소인이 어찌 관아의 일을 맡아 하겠사옵니까?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니라. 특별히 내 권한으로 너를 외곽 순찰 책임자로 임명하겠다. 짐승이 내려오는 길을 막고 산적들의 흔적을 살피는 일도 중요하니라. 추월의 얼굴은 기쁘게 빛났지요. 허나 첫 부인은 고개를 돌린 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거라. 아버님의 배려로 앞으로 이 처소에서 머무실 수 있을 것이야. 어벙이는 관아 행랑채 옆 작은 거처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엔 정체가 드러날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다미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지요. 며칠 뒤 어벙이는 관가 뒷산 외곽길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 왕래는 드물고 멧돼지 발자국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험한 길이었지요. 오늘은 저 북쪽 능선 쪽을 살펴봐야겠군. 산짐승들이 이쪽까지 내려오면 골치가 아파질 터. 그렇게 담장 근처를 지나던 중 담장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벙이는 깜짝 놀라 곧장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레 어깨를 짚어 돌리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소담 씨가 아니오. 쓰러져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소담이었습니다. 소담이의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고 숨은 가쁘게 거칠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흙이 묻어 있었으며 맨발엔 상처까지 나 있었지요. 정신 차리세요. 이곳은 위험합니다.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서, 아니 걱정되어 내려왔어요. 소담이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어쩝니까? 지금은 몸을 숨겨야 할 때요. 사람들이 절 잡으려 해요. 아버지, 대제약 아버님이. 소담이의 입에서 흐느적 나온 그 말에 어벙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제학이라뇨? 소담이의 말에 어벙이는 당황하고 말았지요. 소담 씨,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피합시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거지 계집이 대제학의 여식이었다는 말이더냐. 어벙이는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사또의 첫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위급한 상황이오. 우선 처소로 옮겨야겠습니다. 입 다물거라. 방금 전연의 입에서 대제학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상하다 못해 역적의 냄새가 나는구나. 마님, 이 여인은 그저 쫓기던 길손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헛말을 한 것입니다. 부디 먼저 목숨부터 살려주십시오. 허나 첫 부인은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오거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 잡아들여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저 멀리 무장을 갖춘 포졸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저 여인을 포박하라! 저녀는 역적 대제약 가문의 도망자다! 내 분명히 들었다. 대제학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느냐. 역적놈의 여식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이 여인은 그저 길에서 쫓기다 쓰러진 것뿐입니다. 어찌 이다지도 무도하십니까? 어벙이는 소다미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포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녀를 옥에 넘기면 지금의 쇠약한 상태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했지요. 틀림없다! 저 여인은 대제약 가문 혈육으로 조정해서 찾던 자로다! 내 놈 또한 감춰둔 자로 의심되니 당장 협조하거라! 어벙이는 가슴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다미가 대제학의 여식이라니요. 하지만 지금은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포졸들이 일제히 다가오자 어벙이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지요. 물러서라! 관의 명을 거역한다면 너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포졸 대장이면 사리 분별도 해야 할 것 아니오. 이 여인은 지금 움직이면 위험한 상태요. 듣기 싫다. 어서 당장 제압하라. 포졸 여럿이 일제히 어벙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어벙이는 숨을 고르며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지요. 소담씨 걱정 마십시오. 내가 꼭 지켜드릴 것이오. 한 포졸이 창을 찔러왔습니다. 어벙이는 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그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창이 바닥에 떨어졌고 뒤이어 달려든 자는 어벙이의 발차기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는 창끝으로 어벙이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술이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껏 바보 행세를 해온 게냐? 감춰둔 정체가 분명 있구나. 저자도 틀림없이 역적물이다. 어벙이의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소다미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포졸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어벙이는 마침내 옆구리에 깊은 창상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던 찰나 그는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소담씨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남은 기력을 끌어모아 포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한 놈은 주먹에 턱이 돌아갔고 또 다른 이는 어벙이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졌지요. 급기야 포졸들의 우두머리까지 그에게 당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 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져 혼비백산 도망쳤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어벙이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소다미를 들쳐업고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벙이는 겨우 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소다미를 자리에 눕한 다음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뒤늦게 깨어난 소다미가 어벙이를 살폈습니다. 어벙이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소다미는 깨끗한 천을 가져와 어벙이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또한 얼굴과 팔에 난 상처 하나하나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벙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요. 그는 밤새 사경을 헤맸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곁에 있어요. 소다미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어벙이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어벙이의 스승인 강포수가 초가를 찾았습니다. 강포수는 어벙이의 상처에 약재를 붙여주었습니다. 넌 곁을 지키고만 있어라. 나머지는 내가 하마. 소다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날 것이니 걱정 말거라. 잠시 후 노인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후 한참이 지나 어벙이가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소담씨, 몸은 좀 괜찮소? 어벙이가 처음 꺼낸 말은 소다미의 안부였습니다. 소다미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라버니가 안 깨어나시면 따라 죽으려 했어요. 소다미는 강포수가 다녀간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스승님이 다녀가셨구려.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시다. 헌데 오라버니께서도 사연이 많으신 듯합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어벙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어범, 통제사 김철의 아들이오. 10여 년 전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당했다오. 그 후로 목숨만 간신히 살아남아 강포수 어르신 밑에서 숨어 지냈소. 소다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신세군요. 제 아버지는 홍문관 대제학이셨는데 억울한 죄를 쓰고 돌아가셨지요. 이후로 저는 관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지요. 며칠 후 어벙이는 자리에 앉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풀을 헤치며 며칠을 걷고 나서야 외딴 암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변 당시 우리 가족이 몸을 숨겼던 암자요. 이곳은 인기척이 드물어 피신처로 제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지요. 어벙이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어벙이는 소다미와 함께 야생화 가득한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들꽃 하나를 꺾어 소다미 귀에 꽂아주며 말했지요. 이 꽃이 그대와 꼭 어울려. 오라버니가 다시 건강해져서 너무 기뻐요. 잠시 머뭇거리던 어벙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오. 저도 그래요. 인생이 닿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어벙이는 조용히 소다미와 입을 맞췄지요. 그렇게 들꽃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조정의 새 임금이 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유배된 대제학은 복권되었지요. 그 딸 소다미의 신분도 회복되었습니다. 대제학은 어벙이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지요. 이제는 어벙이는 김어범이라 불리고 있었지요. 어벙이와 소다미는 양가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혼례가 한창인 마당 구석, 누군가 이를 갈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까지 뒤쫓아온 여종 달래였지요. 그때 눈치챘을 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알아봤지. 저 사내가 그냥 머슴일 리 없다고. 달래는 혼자 중얼거리다 이내 땅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여인들이 수군댔지요. 저 여자는 왜 남의 결혼식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요? 속이 뒤집혔나 보지 뭐. 훗날 어벙이는 전란에서 큰 공을 세워 통제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손꼽히는 무장이 되었지요. 그의 출세 소식에 첫 부인은 남은 생을 벌벌 떨며 지냈습니다. 한편 수령댁의 규수 추월은 깊은 밤홀로 누각에 앉아 어벙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그랬다면 그대 곁에 지금쯤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허나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조용히 그리움에 젖은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요. 바보 어벙이는 거짓 처녀 소다미와 깊은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외면하였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낼 수 없었겠지요. 진심과 용기, 그리고 내면을 보는 마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답니다. 옛날 강원도 사복골은 뱀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어느 이른 봄날 연분홍 산버지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아리따운 여인이 하인들과 함께 사복골로 들어섰습니다. 고을의 명문가 며느리인 월영 마님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가라명한 곳이 여기로구나. 헌데 여기서 어떻게 백화삼을 구한단 말이냐? 월영 마님은 시아버지의 명으로 사복골의 약초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허나 산골길을 모르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땅꾼 대보기가 마침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백화삼이 자란다 들었는데 혹 아시는가? 대복은 마님을 훑어보더니 퉁명스레 내뱉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오. 그딴 거 묻지 말고 이 사복골에서 냉큼 나가시구려. 발끈한 하인 하나가 당장이라도 나설 기세였지요. 허나 월영 마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째 이 사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무례를 범해서 미안하네. 굳이 알려주면 좋겠네. 대복은 저 아래를 가리키며 대충 말했습니다. 저기 언저리에서 자라기는 하오. 허나 여긴 독사가 많으니 화를 입기 싫으면 빨리 떠나시오.
월영은 억지로 참으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가? 알려주어서 고맙네. 월영 마님 일행은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지요. 멀찍이 서 대보기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을 해줘도 들어먹지를 않는군. 땅꾼 대보기는 뱀을 잡기 위해 사복골 안쪽으로 향하였지요. 어느 순간 비명소리를 들었답니다. 대보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계곡의 커다란 바위 아래 이르렀을 때였지요.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 마주쳤던 월영 마님이었습니다. 월영 마님은 뱀의 발목을 물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대보기는 성큼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뱀에 물린 곳을 더듬기 시작하였지요. 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어서 썩 물러나지 못할까? 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시오. 대보기는 거침없이 마님의 발목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독을 빨아내는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대보기의 숨이 마치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지요.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월영은 사내의 손길에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타고 퍼졌지요. 그러다 그만 대보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았지요. 향기로운 살냄새가 대복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눌러두었던 본능이 고개를 들었지요. 월영은 권대감댁의 맏며느리였습니다. 허나 혼례는 기이하리만치 조용했지요. 신랑은 없었고 초래상과 붉은 비단만이 텅 빈 방 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집안의 빚 때문에 시집와서 서방 얼굴도 보지 못했으니. 월영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어진 나날은 혹독했습니다. 권대감은 월영을 며느리가 아닌 제자처럼 대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약재를 가르쳤고 한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지요. 수만 번 편히 쉬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월영은 피폐해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권대감이 월영을 불렀습니다. 이건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복골에서만 핀다는 백화삼을 구해오너라. 월영은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인 몇을 데리고 깊은 사복골로 향하였던 것이지요. 사내란 것이 이렇게 단단했더냐. 헌데 내 몸이 왜 이리 뜨거워지는 것인가? 월영은 자신의 발목을 물고 있는 사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열기가 발끝에서부터 온 몸속을 타고 퍼졌지요. 월영은 당황한 듯 숨을 삼켰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지요. 둘의 눈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날 살렸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수다. 헌데 일어서려던 월영은 풀썩 쓰러졌지요. 독이 남아있어.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월영은 대꾸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어 산속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땅꾼 대복이라 하오. 마님은 어느 댁분이시오? 월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랫마을 권대감댁 며느리일세. 대복은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 권대감댁 말씀이시옵니까? 뭘 그리 놀라시는가? 권대감의 이름 정도는 들었을 걸세. 어쨌거나 이 어두운 산길에 혼자 계시면 아니 되오. 제가 모시겠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괜찮네. 허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네. 큰일 날 말씀이오. 밤 되면 뱀이 더 많아진다오.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 사람이 살아있는 듯 살지를 못하니 마음이 숨을 못 쉬겠더군. 대복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면 이참에 내가 보쌈이라도 해갈까요? 대복은 월영을 번쩍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지요. 보쌈이라니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시게. 혹여 아버님이 아신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대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권대감이 알면 바로 죽은 목숨이지. 헌데 마님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를 어쩐다 말입니까? 나도 내 속을 모르겠구려. 대복이가 월영을 업고 도착한 곳은 산중턱의 초가 한 채였습니다. 정갈이 쓸린 마당과 가지런히 놓인 장작더미가 소소하지만 따뜻해 보였지요. 월영은 산 아래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이런 풍경을 본다면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신선이 되시겠소? 월영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간의 숨막히는 세월이 순식간에 떠올랐지요. 참으로 몸서리치는 나날이었습니다. 월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그 집만 아니라면 정말 어디라도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대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만 조용히 웃었지요. 이리하여 월영과 대복은 조심스러운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월영은 대복과 같은 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누운 대복은 금세 잠에 들었지만 월영은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지요. 도통 잠이 오지 않는구나. 낮에 발목을 입으로 물고 독을 빨아내던 사내. 그 거칠면서도 절박했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월영의 숨이 점점 가빠졌지요.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월영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름조차 모를 감정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가서야 동이 틀 무렵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답니다. 한편 권대감 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사복골에서 사라졌다고? 예. 아무리 찾아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땅꾼 하나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요. 권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군. 대복이 그놈이 도망쳤을 땐 산통이 다 깨지는가 했더니 권대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월영이를 고른 것이 역시 정답이었구나. 대복이 그놈에게는 정말 맞춤한 그릇이지. 이제 제대로 써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권대감의 눈빛은 차디찼지요. 월영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대복은 이미 나가고 없었답니다. 월영은 천천히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끝자락에는 약초밭이 있었지요. 밭에는 황기, 감초, 당귀 등이 가지런히 심겨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디야? 초가 한 켠에는 작은 방이 붙어 있었지요. 안에는 어째 여인의 물건이 있었답니다. 월영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아니, 이게 다 뭘까? 대복이에게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그 방을 왜 열어본 것이요? 뒤에서 들려온 대복의 목소리에 월영은 흠칫 놀라 돌아보았지요. 그냥 한번 열어봤어요. 괜한 짓을 했네요. 미안해요. 그 말에 대복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미안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그 방엔 아무도 들지 않은 지 오래요. 그러나 월영의 눈빛이 냉랭해졌습니다. 사랑한 여인의 물건을 저한테 어찌 쓰라 하십니까? 대복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지요. 월영은 기분이 나빠져서 입꼬리를 삐죽거렸답니다. 그날 밤 월영과 대복은 각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어째 월영의 마음속은 낮보다 더 뜨거웠지요. 대복은 단 한 번도 나를 넘보지 않았지요. 며칠을 함께 지냈건만 눈길조차 주지 않다니. 월영은 대복의 등을 바라보며 괜스레 서운함을 삼켰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월영은 일찍 일어나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는 오래된 제기함 하나를 발견하였지요. 뚜껑을 열자 곱게 접힌 종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서약문? 월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랍니까? 붉은 봉투 안에는 월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이는 틀림없이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 말고 이 이름을 쓰는 여인이 또 있는 걸까? 월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요. 대복에게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복은 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혼자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월영이 다가왔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월영의 조용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지요. 모릅니다. 다만 대복의 목소리는 오래 묵은 무거운 비밀을 껴안고 있었지요. 월영은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월영은 대복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혼인 서약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말해주시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습니다. 대복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저는 권대감의 서자입니다. 월영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서방님이라는 말씀이요? 맞습니다. 허나 권대감은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지요. 그래도 신랑 없는 혼례를 치르게 했단 말입니까? 나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소. 정말로 미안하오. 당신께는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었구려. 월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월영, 미안하오. 서자의 피로 당신 삶을 물들이고 싶지 않았소. 월영은 대복의 품에서 엉엉 울었지요. 한편 권대감은 대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백화삼을 구해올 사람이 오직 대복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놈이 서자면 서자답게 굴어야지. 도대체 어디 숨었단 말이냐. 백화삼을 구해오지 못하면 내 인삼전매가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 권대감은 더 많은 사람을 풀어 마침내 사복골 근처까지 뒤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복이 산속 약초밭을 살피러 간 사이 월영은 물품을 구하려 저작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그만 권대감 집안 사람들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니, 월영마님 아니십니까? 대감마님께서 마님을 찾으십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이 손 놓거라.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도 허사였습니다. 월영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붙잡혀 권대감댁으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부부가 끼리끼리 노는구나. 대복은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부부라니요? 대복이라는 사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년이 이리도 뻔뻔하다니 가히 통탄할 일이로구나. 권대감은 월영을 모질게 매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광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괘씸한 년, 그저 썩히는 수밖에 없다. 어서 대복이 놈을 찾아내거라. 예, 대감마님. 한편 약초를 판 돈으로 비녀를 하나 사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비녀가 곱기도 하구나. 부인도 필시 좋아할 것이야. 그나저나 오늘 밤은 또 어찌 참아야 하나. 그래도 서자의 핏줄을 대물림할 수는 없지. 대복은 비녀를 든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부인께 딱 어울리는 것을 찾았소. 헌데 월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 간 것이오? 대복이는 집 안팎을 서성이며 월영을 찾아 헤맸습니다. 허나 어디에도 월영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대복은 초조함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지요.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어찌하나.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찾아봐야겠다. 대복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내려갔지요. 마침 신만이 두 사람과 마주쳤답니다. 자네, 권대감댁 얘기 들었는가? 밤마다 무슨 소리 난다더군? 여인네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그 집에 무슨 귀신이라도 들렸는가? 참으로 으시시하구먼. 얼마 전에 며느리도 사라졌다는데. 마님이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말도 있다더군. 헌데 그 대감 집이니 누가 감히 확인이나 하겠는가? 참으로 괴이한 일이네.
대복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속이 끓어오른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대복이는 곧장 권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해 부인을 미끼 삼았구나. 그토록 멸시하는 나를 이제 와서 부려먹겠다는 것이냐. 참으로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대복은 아버지 권대감이 강제로 불법으로 약재를 거래하게 하고 월영까지 인질 삼는 행태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요. 허나 월영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인이 위험하고 내가 나타나면 다시 이용을 당할 텐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대복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꺼냈지요. 갓과 도포까지 걸쳐 입으니 위험 있는 양반이 되었지요. 부인, 내가 다시 바깥의 문을 들어서는 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당신을 지키려는 것이오.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대복은 기와집 대문을 힘껏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니, 어찌 이곳에 오셨대요? 지가 2번 다시 이 집에 오지 말라 하지 않았슈? 어서 나가셔요. 잘 있었는가? 이 집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이는 상구댁뿐이네. 어머니처럼 따르던 상구댁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또 무슨 일을 당하시려고 그러셔요? 나도 알고 있다. 이제는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야. 내 반쪽을 찾아야 하니. 마님이 잡혀온 걸 아셨구먼요. 대감 마님은 마님을 족쇄 삼아 도련님 없는 혼례를 치르려 했던 거였. 구먼요. 상구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인은 어디에 있어? 광에 갇혀 있구먼요. 지는 아무리 찾아도 못 구하겠더이다. 알았소.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부인이 나오면 잘 보살펴 주시오. 맡겨만 주셔요. 그때였지요. 대복이 내 이놈. 집에 왔으면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마당 한복판엔 화토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둘레에는 험상궂은 머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권대감은 툇마루 위 높은 자리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대복은 고개를 들어 툇마루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권대감이 팔짱을 끼고 앉아 마치 제 사냥감을 보듯 비죽이 웃고 있었지요. 네가 살다 보니 사내가 다 되었구나. 나를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니. 전부 대감 덕분이지요. 언제까지 철부지로 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권대감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철이 들었단 말이지. 내 자식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조용히 일만 해주면 될 것을. 도망까지 치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겠느냐. 대감께서는 제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지요. 걱정 말거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 대복의 미간에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대신 유배를 갈 생각이나 하고 있거라. 유배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벌써 그리 흥분을 하면 어쩌겠느냐. 권대감은 잠시 화토불을 바라보다 묵은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삼 전매권을 손에 쥐고 있었지. 그 많은 인삼을 내 손으로 독점했단 말이다. 허나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다. 조정에서도 냄새를 맡은 것 같으니 말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 필요하다. 사법골은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백화삼을 구해 조정에 바쳐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 그 몫도 네가 해야지. 대복이의 두 눈은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부인을 감금하고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간악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이 다시 걸려든 것을 깨달았지요. 인간이 오래 살아야 권세도 오래가는 법이다. 권대감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백화삼을 손에 넣어 이를 미끼로 조정의 대신들과 결탁할 심산이었지요. 헌데 백화삼은 아무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뿌리를 캐려면
깊은 사복골로 들어가 독사떼를 뚫고 약초를 따야 했습니다. 그 길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 바로 대복의 어머니였지요. 네 모친은 고집이 심했다. 너는 다르길 빈다 대보가. 권대감은 그 비법을 얻기 위해 대복의 어미를 첩으로 들였지요. 허나 대복의 어머니는 그 비법을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대복에게만 귀띔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대감 손에 떠난 것이었습니까? 그거야 자업자득이었다. 진작에 내게 백화삼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면 일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야. 대복은 두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지요. 이제 월영이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대복은 말없이 권대감을 따라 광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의 비밀문을 당기자 계단이 나타났지요. 그 안에서는 비릿하고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요. 조심하거라. 여긴 아무나 들어와선 안 되는 곳이다. 내가 준비하라 했던 것 다 되었다더냐? 네, 대감마님. 지시하신 대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복의 눈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곧 한쪽 구석에서 월영의 모습을 발견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월영은 대복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고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복이 어찌 이곳에 대감께서 날 미끼로 쓰려한 겁니다. 당신을 잡기 위해 마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아니 올 수 있겠습니까? 날 싫어하신 줄 알았소이다. 어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넘볼 수 없어 피한 것뿐이지요. 월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요. 대복은 다가가 조심스레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자, 이제 되었지 않느냐. 대복이 거기 앉거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일이 남았구나. 이제 그만하고 길을 떠나자꾸나. 사복골까지 말이면 이틀이면 닿겠지. 대감 설마 백화삼을 찾기 위해 이 짓을 벌이신 것이요? 설마라니. 그 귀한 약초를 두고 무엇이었제. 백화삼을 찾을 수 있는 이는 너뿐이 아니냐. 그 약초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들이 둥지처럼 엉킨 곳에 숨겨져 있지요. 잘못 들어갔다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곳이외다. 그걸 아는 내 놈이 있으니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더냐. 죽기 싫으면 어서 출발하거라. 서방님, 가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부인을 그리 지키고 싶으면 길을 인도하거라. 그리하지 않으면 전혀는 두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대복은 이를 악물었지요. 권대감의 말이 허세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손대지 마십시오. 약초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대보가. 역시 내 자식이라니까. 사복골은 오늘따라 더욱 어두웠지요. 일행은 산길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걷는 내내 월영은 눈에 핏발이 서도록 지쳐 있었지요. 발바닥은 터지고 손은 묶인 채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월영은 쓰러질 듯 말 듯 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멈추지 말거라.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니라. 월영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권대감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대복이 월영을 감싸듯 일으키자 대복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어디서 내 앞에서 짝짓는 흉내를 내는 게냐? 대감, 부인을 다치게 하면 백화삼은 영원히 물 건너갑니다. 대복의 말에 권대감은 입을 다물었지요. 더는 월영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복골의 음습한 입구에 도착하자 권대감의 두 눈에는 욕심이 번뜩였지요. 입꼬리엔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백화삼. 독사의 비린내가 진동하고 굴곡진 바위 틈마다 검은 뱀들이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뱀들은 살랑이는 기척에 맞춰 고개를 치켜들고 혀를 날름였지요. 험상궂은 권대감의 부하들은 그 광경에 등골이 오싹해졌고
한 사내는 칼자루를 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대감, 여긴 들어갔다가 목숨이. 이건 약초 찾으러 왔다가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요. 그러나 권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장서라며 부하들을 재촉했답니다. 모두 따라 들어가거라. 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뵐 것이다. 그 말에 부하들은 눈빛을 주고 받았고 벌벌 떨며 사복골로 걸어나갔습니다. 한참을 더 나아가자 흰 바위 하나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바위는 마치 숨을 쉬듯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 아래 볕이 고이드는 틈, 바위 틈새마다 새하얀 열매를 단 산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 저것이 백화삼입니다. 죽은 사람도 깨운다는 전설의 약초지요. 권대감의 눈은 욕심으로 이글이글 타올랐지요. 얼굴은 흥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잘했다, 대보가. 허나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여봐라, 이 두 연놈들을 처리하거라. 네, 대감마님. 권대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 머슴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간악한 자 같으니 자기 혈육마저 저버릴 셈인가. 대복은 조용히 소매 속을 더듬었지요. 물러서시오. 대복은 소매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던졌습니다. 바로 사복골에서 잡아둔 독사였지요. 머슴들 모두 혼비백산에 뒷걸음쳤답니다. 뱀이다. 뱀. 아이고 대감님, 물렸습니다. 대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단숨에 월영의 손을 붙잡고는 냅다 달렸습니다. 뛰시오.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권대감은 피를 흘리는 부하들을 곁눈질로 흘겨봤을 뿐 도망치는 두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어차피 다시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저 백화삼이 먼저다. 권대감과 일당들은 백화삼이 자라는 바위 틈으로 몰려들었지요. 머슴 하나는 삽을 들고 바닥을 파헤쳤고 다른 자들은 허둥지둥 손으로 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거라. 뿌리 상하게 하지 말고. 대복은 월영의 손을 꼭 잡 바위 뒤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품 안에 월영을 아는 채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지요.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도망치지 않은 것이죠? 대복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더니 진흙을 집어 월영의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도 진흙을 바르기 시작했지요. 뱀은 눈이 아니라 열기로 사람을 찼소. 숨을 죽이고 체온을 감춰야 살아남을 수 있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이제 시작이오. 두 사람은 급히 손발까지 진흙을 발랐지요. 그리고는 꼭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백화삼이 내 것이 되었어. 권대감은 팔뚝만한 백화삼을 들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화삼은 신령스럽게도 새하얀 자태였지요. 이것이 바로 신선이 되게 한다는 백화삼이다. 그는 들고 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엇이야? 길이가 장정 열은 합쳐야 닿을 거대한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지요. 비늘은 밤하늘처럼 검고 눈은 불덩이처럼 붉었답니다. 저게 뭐요? 신령 뱀이오. 이 사복골을 지키는 주인이지요. 권대감은 그만 들고 있던 백화삼을 떨어뜨리고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놈, 썩 꺼지거라.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두 다리는 덜덜 떨렸지요. 험상궂은 머슴들마저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신령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권대감을 머리부터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사복골을 욕심으로 더럽힌 자의 최후였지요. 괴물이다. 사람 살려라. 놀란 머슴들이 산길을 향해 주랭랑쳤지요. 허나 어느새 독사떼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머슴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신령뱀은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복골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대복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지요. 바위 틈에 떨어진 백화삼 한 뿌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아버님, 당신의 그 탐욕이 결국 당신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부디 저승에서 반성을 하십시오. 대복은 월영의 손을 꼭 잡고는 말없이 초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대복은 백화삼을 깨끗이 씻어 곱게 달였답니다. 진한 약탕이 완성되자 그 첫 잔을 월영에게 건넸지요. 뜨겁습니다. 천천히 마시시오. 월영은 그 물을 받아 마셨지요. 그러자 금세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몸에 있던 상처들도 마치 씻은 듯 하셨지요. 서방님도 한잔 하셔야지요. 대복은 고개를 저었지만 월영이 거듭 권하자 한 모금 삼켰습니다. 대복의 창백했던 안색에도 생기가 돌았지요. 잠시 후 대복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초는 아무 때나 캘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기운을 품고 땅 위로 돋는 약초요. 어머니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나에게만 비법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셨소. 그래서 아무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이오. 월영은 말없이 대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서방님, 이젠 저랑 밤을 보내셔야지요. 물론이오. 어디 산삼 기운 덕 좀 봅시다. 대복이는 마침내 서자라는 아픔을 떨쳐내었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월영과 맺어졌습니다. 월영과 대복은 밤마다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찌나 격렬하고 흥겨웠는지 그때만큼은 독사들도 자리를 피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사복골 깊은 곳에 정착하여 살았답니다. 세상의 시비도 탐욕도 끊긴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냈지요. 백화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이었는지 두 사람은 100살까지 장수하였고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경상도 안동 땅에는 억새라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억새는 생김새가 하도 사나워서 별명이 글쎄 두억신이었답니다. 그러나 속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많아서 푸주간엔 늘 사람이 많았지요. 억새야, 고기 한 금만 썰어다오. 알겠수다. 억새는 묵직한 칼로 고깃덩이를 시원스레 썰어 주었습니다. 억새 이놈, 어찌 내 고기만 야박하단 말이냐? 같은 양인데 공연한 시비회다. 내가 적다 하면 적은 거지. 어디서 말대꾸냐? 푸주간에 처음 온 최진사 영감이 괜한 트집을 잡아물고 늘어졌지요. 이 영감은 장터의 고깃집을 돌며 괜히 행패를 부리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더 받아내려는 수작이었지요. 이번엔 억새네 가게가 그 표적이 된 셈입니다. 그러자 억새는 별 말도 않고 그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인상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큰 소리 치던 최 영감도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지요. 내 말은 그저 조심하라는 것이니라. 최진사는 고기를 챙겨서는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혀를 찼지요. 억새가 평소에 얼마나 인심 좋은지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잘했다, 옥새야. 덕분에 속이 다 후련하구나. 양반이란 작자가 고깃간이나 터는 꼴이라니. 참 딱하다 딱해. 참나, 양반들 중에 멀쩡한 작자 보셨소? 억새는 누구에게나 인정이 많았지만 양반이라 하면 이를 갈았지요. 장터에서 행패 부리고 갑질을 하는 자들은 을의 양반이었으니까요. 억새야, 또 양반이랑 시비 붙었느냐? 그러다 화 입는다니까. 염려는 접어둬라. 내 산 누구한테 져줄 위인이 아니다.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라. 너한테 신경 쓰는 사람 나밖에 더 있냐? 그런 억새를 살뜰히 챙기는 이가 한 명 있었지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여종 향심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 향심아. 실은 아까도 욱했는데 네 생각나서 꾹 참았다. 고마우면 고기나 더 내놓거라.
내일 주인 어르신 회갑이라. 이걸로는 모자라니라. 향심이는 생긴 것도 곱고 말씨도 정다웠지요. 하여간 장터에 누구든 한 번 보면 호감을 가지게 되는 처녀였습니다. 심지어 양반댁 도련님까지 기웃거릴 정도니 인기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험상궂은 억새하고만 죽이 잘 맞았지요. 안 그래도 넉넉히 담았다. 얼른 가져가. 진짜냐? 잘했네. 억새야. 역시 소꿉 친구가 최고다. 너는 고기 얻어갈 때만 친구냐? 그게 무슨 섭섭한 말이야. 저번엔 내가 몰래 감자랑 고구마도 챙겨줬잖아. 농이다 농. 이거나 얼른 들고 가라. 억새와 향심이는 아이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하여 남들이 보기엔 짝사랑이든 정분이든 분간이 어려웠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인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웃으며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 억새야, 우리 마님 주신 약과인데? 너도 한 입 해봐라. 양반댁에서 준 걸 뭐 그리 자랑스럽게 물고 오는 게냐?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야? 누가 안 먹는댔느냐? 어서 내놔라. 네 덩치에 한 개 갖고는 택도 없지. 이거나 하나 더 받아라. 향심이는 말은 퉁명스럽게 하면서도 억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억새도 향심이를 위해 고기를 푸짐히 얹어주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엔 늘 익숙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어찌 살았을까 몰라. 그러게 말이다. 억새는 향심이가 곁에 있는 것이 마냥 좋았지요. 사실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랐지요. 이 평온한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그러던 어느 날 장마비가 장대처럼 퍼붓는 저녁이었지요. 향심이가 비를 흠뻑 맞으며 억새의 푸죽간에 나타났습니다. 향심이 아니냐? 이 비를 다 맞고 못하러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래 뭐냐? 주인마님이 나보고 첩실이 되라더라. 그 말에 억새는 심장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평생 말은 못했어도 향심이의 사내는 자신일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넌 받아들였느냐? 그럼 어떡하느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집에는 빚도 많다. 억새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허나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겠구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그럼 축하할 일을 뭐라고 하느냐? 몰라. 억새 넌 내 마음도 몰라주고. 향심이는 울면서 가버렸습니다. 억새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이제는 약과도 대꼴 간다더니 네가 준 약과 맛이 징하게 오래도록 입에 남겠구나. 그렇게 한 해가 지났지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이 되었답니다. 억새는 한숨이 늘었지만 그래도 향심이를 찾지는 않았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오늘도 힘차게 고기를 베었지요. 아니, 왜 자꾸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가?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있나? 어째 바깥에서 말탄 파발꾼이 저작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데다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었지요. 뭔가 큰일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왜구다. 바다 건너 왜구가 쳐들어온다. 백성들은 속히 대피하시오.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왜구가 쳐들어오다니요. 놀란 억새가 가게를 뛰쳐나갔지요.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왜구가 이곳 안동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왜구가 너무나도 많구나. 도저히 싸움이 되질 않는다. 다들 속히 후퇴하시오. 병사들이 창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장수가 투구를 팽개치고 뛰고 있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점잔 빼던 사대부들도
수염이 휘날리게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토끼는구나. 양반 채통이고 뭐고 약에 쓸 데도 없다. 억새는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헌데 억새의 눈이 갑자기 왕방울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향심이 주인마님이 아랫마을에 산다고 하지 않았나. 향심이가 첩실로 들어간 집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하늘을 보니 억새의 마음이 다급해졌답니다. 혹시라도 향심이가 왜구와 마주쳤으면 큰일이니까요. 해서 억새는 푸죽간 시카를 허리에 차고 아랫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향심아, 제발 대답 좀 해주라. 어디 있는 게냐? 하지만 마을은 이미 사람 사는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왜구놈들이 마을을 짓밟고 불을 지른 탓에 거리는 온통 재덤이었지요. 부서진 기왓장과 탄목재들 그리고 사람들의 주검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억새는 그런 폐허 속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보시오, 혹시 향심이라는 처녀를 보신 분 없소? 그러다 다 쓰러져가는 노인을 하나 발견했지요. 피범벅이 된 몸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네들은 죄다 왜구에게 끌려갔소. 어디로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시오? 남쪽으로 데려갔소이다. 헌데 그놈들 숫자가 장난이 아니오. 마을 사람은 억새를 말려보려 했지요. 허나 억새는 이미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억새는 미친 듯이 그 방향으로 내달렸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언덕 너머에 왜구의 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벌판에 세워진 천막들이 보였지요. 그리고 그 앞을 오가는 낯선 병졸들이 그득했습니다. 억새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놈들아, 향심이를 내놓지 못할까? 억새는 푸죽간 시카를 뽑아들고 사납게 외쳤지요. 그러자 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야? 이 조선놈은? 다짜고짜 무슨 헛소리야? 실성했나 보군. 오늘 니놈들이 잡아간 여인들 어딨느냐? 어서 당장 내놓거라. 이놈 봐라. 말끝마다 명령질이네. 어차피 여기서 죽을 놈이 뭘 그리 큰 소리를 떠는지. 왜구들은 억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더니 저마다 칼을 뽑아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손놀림이나 눈빛을 보니 사람을 죽여본 손이라 단번에 느껴졌지요. 해, 이놈 먼저 베는 놈한테 한 양 어때? 좋지. 난 10토막 낼 테니 10냥 가져가야겠군. 왜구들은 실실 웃으며 지들끼리 농을 던졌습니다. 그 꼴을 보니 억새 가슴 속에 천불이 났지요. 억새는 이를 악물고 푸죽간 칼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놈들아, 조선 땅이 니들 잔치상이냐? 잔치상이지 왜 아니겠느냐? 너도 이만 상판에 고기로 올라가거라. 왜구는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왜구가 힘껏 내리친 칼을 억새가 푸죽간 칼로 덜컥 막았지요. 밀린 쪽은 오히려 왜구놈이었답니다. 아니, 이놈이. 억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왜구의 대갈통을 단칼에 날려버렸지요. 몸은 주저앉고 머리통만 절구대 마냥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이놈들, 살아 돌아갈 생각 말거라. 억새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왜구들 사이로 뛰어들어 푸죽간 칼을 휘둘렀지요. 잠시 뒤 왜구놈들은 죄다 쓰러지고 억새만 헉헉대며 서 있었답니다. 향심아, 어디 있든 꼭 찾을게. 이 억새가 널 볼 때까지 멈추지 않으련다. 억새는 진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편 철창에 갇힌 아녀자들이 울고불고 있었지요. 억새는 철창을 열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혹시 향심이라는 처자를 보지 못하셨소? 그때 마을 여인이 말했지요. 미색이 고운 처자만 따로 묶어 더 큰 진영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그럼 어서 도망가시오. 아니, 어딜 가려고 그러시나요? 더 큰 진영에 찾으러 가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요. 억새는 추운 벌판을 외로이 달렸습니다. 절벽 아래 너른 해변에 왜구들이 큼직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향심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옳거니 저기로구나. 참 많이도 모였네. 억새는 이를 악물고 침을 탁 뱉었습니다. 바닷가를 제 집처럼 밝히고 앉은 꼬리 속 뒤집어졌지요. 하지만 왜구는 수천, 억새는 혼자였지요. 냅다 달려들었다간 경을 칠 판이었습니다. 하여 억새는 일단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칼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헛죽을 수는 없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왜구 진영으로 달려들 순 없었습니다. 해서 억새는 일단 주변을 살피기로 하였지요. 진영 주변을 돌며 언덕과 숲을 살피던 억새는 뜻밖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웬 병사 100여 명이 왜구들에게 포위당한 것이었죠. 누가 봐도 조선 병졸 차림이었습니다. 헌데 숫자는 많아도 겁먹은 눈빛에 허둥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구 정찰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놀려대고 있었지요. 자기들이 더 많은데도 꼼짝을 못하다니 한심하구먼. 억새는 말없이 푸죽간 칼을 빼들고 그대로 왜구 정찰대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한 놈의 목을 치고 다른 놈의 팔을 베어냈지요. 칼이 번쩍일 때마다 왜구들이 나가떨어졌습니다. 그제야 폐잔병들의 얼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쟤 뭐야? 백정 아니냐? 저 녀석 혼자 싸우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야 있나? 기세가 오른 병졸들이 외마디 함성을 지르며 칼을 뽑았습니다. 잠시 후 왜구 정찰대는 모조리 쓰러졌지요. 이봐, 자넨 누구요? 죽을 각오로 온 백정이요. 향심이라는 처자를 찾고 있지.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억새와 폐잔병들은 왜구의 진지에서 물러나 몸을 쉬었지요. 우리는 평양감사 이덕춘 대감의 사병이요. 대감께서 순절하신 뒤 원수를 갚고자 다시 모인 것이요. 또 양반이군. 살았을 땐 시켜먹고 죽고 나니 복수하겠다? 웃기는구만. 아니, 말이면 다인 줄 아시오? 대감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는구만. 폐잔병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말다툼이 벌어질 모양새였지요. 그때 뒤편에서 한 처자가 다급히 달려와 말리는 것이었지요. 공연한 말다툼은 접게. 이분 말 하나도 틀린 것 없네. 해와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다투는 꼴을 보게. 이분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지 않나. 그러니 진정하게나. 억새는 처자의 아름다움에 잠시 말을 잃었지요. 저리 고운 얼굴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맑고 맑은 인상이 마치 그림첩 속 여인 같았지요. 백정 주제에 어찌 저리 고운 여인을 가까이서 마주하랴 싶었다니까요. 그리하여 억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실수했어. 조선 사람끼리 칼을 들 일은 아니요. 압니다. 임원 데까지 홀로 오신 걸 보면 뜻이 있으신 분일 테니까요. 해와라 소개한 처자의 말에는 묘한 품위가 배어 있었지요. 하는 말도 사리에 맞으니 억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공연한 사연을 들춰서는 안 된다는 듯 단단했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이곳까지 온 건 죽으려는 게 아닙니다. 왜구에게 끌려간 백성들을 구하려는 마음 하나였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찾아야 할 리가 있어서 왔소. 그렇다면 함께 싸우는 게 좋겠군요. 어찌하십니까? 저희와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억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싸운다 한들 저 수많은 왜구를 상대하기란 힘든 일이었지요.
죽을 각오로 왔긴 합니다. 허나 살아 돌아갈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향심이를 구하려면 이 길 말고는 달리 없었지요. 조수다. 다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발목을 잡는 자가 있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오. 겁낼 것 없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억새님의 길을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처자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끝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푸죽한 칼을 손에 쥐고 그대로 바닷가 외구 진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지에는 외구들이 우글우글했지요. 여기저기 화토불을 피워놓고는 술잔을 돌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조선에서 약탈한 재물을 마구 헤집어 놓고는 정신없이 잔치를 벌였답니다. 한바탕 퍼마시더니 하나둘 널브러져 코를 골며 쓰러져 버렸지요. 그 틈을 타 억새와 해와는 진영 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포로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지요. 헌데 아무리 구석구석을 뒤져도 조선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뒤쪽에 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가보시지요. 억새와 해와는 진영 뒤편으로 난 좁은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일이랍니까? 언덕 아래에는 시체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왜구놈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몰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잔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짐승 같은 놈들. 내 이것들을 살려두지 않으리라. 향심이도 이미 변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억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향심아, 내가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둔 내 탓이 크다. 그간 품고 있던 희망도 그 자리에서 모조리 무너져 내렸지요. 다시는 향심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억새는 도무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민 억새는 푸죽한 칼을 움켜쥐었지요. 해와 처자, 이제부터 나 좀 도와주시오. 왜구놈들의 배를 불태울 것이오. 알겠습니다. 배를 태워야 놈들의 등줄기도 끊길 테니까요. 둘은 곧장 포구 쪽으로 향했지요. 포구 끝에는 왜구의 군선 여러 척이 정박해 있었지요. 헌데 배 위에는 보초 서는 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잔치에 취해 모두 널브러졌기 때문이지요. 어디 한번 불맛 좀 보거라. 먼저 억새는 기름통을 부수고 배 밑바닥에 불씨를 던졌습니다. 해와는 노끈을 이어서 배마다 옮겨다니며 횃불을 던졌지요. 잠시 후 불길이 갈기갈기 배를 태우며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어서 불을 꺼라. 왜구들은 벌떡 일어나 날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은 바닷바람을 타고 번졌지요. 줄줄이 불꽃에 휩싸인 군선은 포구를 밝히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억새와 해와는 몸을 낮추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포구에 정박해 있던 군선마다 불길이 일자 왜구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랴, 배를 구하랴,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댔지요. 그 틈을 타 조선군이 진영 쪽에서 반격을 시작했답니다. 고작 100여 명 남짓이었지만 왜구놈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지요. 저기다. 저쪽에서 습격해왔다. 배부터 살려야 하나. 저놈들부터 막아야 하나. 어휴, 미치겠구나. 억새는 칼을 움켜쥐고 닥치는 대로 왜구놈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백정으로 칼만 잡고 살아온 이었으니 그 손놀림이 보통일 리 없었지요. 칼에 베인 놈은 숨도 못 쉰 채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왜구의 진영은 완전히 엉망이었지요. 타오르는 군선들, 날뛰는 군마들, 외치는 병졸들로 진영 전체가 뒤엉켰습니다. 수천이나 되던 왜구 병사들은
제풀에 놀라서 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절반은 불을 끄고 절반은 적을 쫓아라. 부관은 저놈들 정체부터 밝혀라. 그제야 왜구의 장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8척은 돼 보이는 무시무시한 사내였지요. 저놈들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지요. 저자 말이 옳소. 억새와 해와는 조선군과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아서는 놈은 거침없이 베어가며 탈출을 시도했지요. 하지만 쫓아오는 적은 끝도 없었습니다. 저기 있다. 조선 놈들이 저기 달아난다. 잡아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제 보니 뒤에서는 왜구 장수가 직접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쪽엔 왜구 병력이 도열해 길을 막고 있었지요. 조선군은 양쪽에 끼어 포위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할 때 억새가 나섰지요. 내가 저놈을 막을 테니 당신들은 빠져나가시오. 아니, 왜구 장수를 혼자 상대하시겠다고요? 누가 봐도 장수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해와는 간곡히 말렸으나 억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자는 말이오? 걱정 말고 어서 가시오. 난 살아 돌아갈 마음 진작에 끊었소. 향심이가 없는 세상을 억새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기 전에 이놈들을 하나라도 더 데려가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해와는 억새의 눈빛이 바위덩이처럼 단단해진 걸 보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하늘이 돕는다면 꼭 다시 뵐 수 있을 겁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살아남으면 거기서 보지요. 은희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해와는 억새의 소매를 붙잡고 놓을 줄 몰랐습니다. 허나 갈 길이 바빴지요. 해와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조선군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물러나자 억새는 홀로 왜구 장수를 마주했지요. 네 놈이 우리 배에 불을 질렀느냐? 왜 따뜻해서 좋으냐? 고마워할 거 없다. 입담은 좋구나. 허나 그것도 오늘 밤이 끝이다. 주위에 호위병들이 달려들었지요. 허나 억새의 칼 앞에 죄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억새는 장수를 향해 칼을 겨누었지요. 내 놈들이라면 우리 집 돼지도 겁 안 내겠다. 뚫린 입이라고 막 나불대는구나. 곱게 죽을 줄은 말거라. 장수는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요. 곧 두 사람은 한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왜구 장수의 칼질은 날쌔고 맹렬했으나 억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푸주칼을 번쩍 들어 받아내며 연달아 튕겨냈지요. 금속이 맞부딪는 소리가 허공에 퍼졌습니다. 조선놈 치곤 제법이군. 하지만 그뿐이다. 그 입 닫고 칼질이나 해라. 말 많은 놈 치고 오래가는 법 없다. 다시 칼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한 칼 한 칼 갈수록 억새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지요. 장수의 날부치가 허공을 가르더니 억새의 팔을 긋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모기에 물렸나? 팔이 따끔하구나. 피가 흘렀지만 억새는 오히려 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리 차례다. 다시 한번 칼이 번뜩이더니 억새의 허벅지에 길게 베임이 생겼습니다. 바지는 금세 시뻘겋게 젖었지만 억새는 주춤하지 않았지요. 억새는 분노를 담아 푸주칼을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왜구 장수와 억새는 칼을 맞댄 채 힘겨루기를 벌였지요. 허나 이미 팔과 다리에 피를 줄줄 흘리던 억새는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조선 무사가 내 칼을 피한 줄 아느냐? 네 놈도 그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놈이 죽인 게 무사뿐이더냐? 나는 봤다. 너희가 죽인 조선 백성들을. 아이며 노인이며 그 수가 얼마더냐?
외구 장수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지요. 약하니 죽는 것이지. 강했다면 그렇게 죽진 않았을 테니라. 그 말에 억새는 이가 갈릴 만큼 분노했습니다.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 온몸이 쑤셨지요. 허나 어디서 끌어올렸는지 모를 기운으로 장수를 잇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비틀거리는 장수를 보자 때는 지금이었습니다. 억새는 주저하지 않고 푸죽간 칼을 던졌지요. 칼은 곧바로 장수의 가슴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싹싹 빌거라. 장수는 휘청이다가 피를 뿜으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제야 억새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향심아 원수는 갚았다. 저승에서 다시 만나거든. 이번에는 같이 살자. 그 말을 끝으로 억새는 고꾸라졌습니다. 몸이 더는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편 진영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장수가 쓰러지자 왜구놈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그 와중에 억새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어렴풋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시야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았지요. 멀리 바닷가 수평선 너머에서 불탄 군선 뒤로 또 다른 배들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이 흔들리고 도치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듯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로구나. 외구의 배가 더 몰려온 걸까요? 좀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시야가 흔들리고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습니다. 그리하여 억새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지요. 은희님, 정신이 드시나요? 아니 해와 처자가 아니오. 처자도 저승에 온 것이요? 저승이라니요. 여기는 조선군 군영이옵니다. 지금 억새가 눈을 뜬 곳은 조선 수군이 차린 천막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억새는 조선 좌수영에서 보낸 군선에 발견되었지요. 해와가 곁에서 간호하며 병영까지 데려온 것이었지요. 덕분에 또 한 번 살아났소이다. 고맙구려. 살아주셔서 제가 더 고맙지요. 은희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억새는 외구 장수까지 쓰러뜨린 큰 공을 세운 셈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조정에도 전해졌지요.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억새를 백정 신분에서 면천시켜 주기로 결정했답니다. 허, 내가 면천을 받는다니. 사람 팔자 진짜 알 수 없구려. 꿈 아니옵니다. 생시지요. 은인께서는 이제 천안백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해와 처자가 더 기뻐하는 눈치였지요. 어찌나 환히 웃던지 그 모습만 봐도 억새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게 또 뭐요? 조정에서는 억새에게 군관 벼슬까지 내려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란 중이라 인재가 귀했지요. 그리하여 억새처럼 싸움을 아는 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더러 앞으로도 외구놈들이랑 싸우란 말이오? 그렇지만 공을 인정받았으니 기뻐하셔야지요. 벼슬이야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부죽간이나 다시 열까 싶소이다. 그렇다면 그 볕을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해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꺼내놓은 말이란 게 이랬지요. 제가 은희님과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해와 처자는 양반대 규수 아니었소. 이 몸은 백정 출신인데 그게 될 말이오? 억새님은 이제 군관이시고 면천도 받으셨습니다. 그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억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앞에 선 처자가 어찌나 당당하고도 빛나 보이던지요. 하여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억새와 해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혼례날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은 신랑도 하객도 아닌 해와 처자였지요. 억새님, 이제 억새님은 제 난군이십니다. 억새는 혼례를 치른 뒤에도 날마다 전장을 누비며
왜구와 맞섰습니다. 진지를 깨부수고 진지를 공격해서 수많은 왜구를 쓰러뜨렸지요. 하루는 왜구를 물리치고 놈들의 군선을 노획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조선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실려 있었지요. 억새 장군은 그들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낯이 익소. 군선 안을 훑던 억새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서 거짓골의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뺨은 해쓱하고 머리는 엉켰지만 억새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향심이 아니냐? 나다. 억새다. 여인은 처음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억새가 성큼 다가가 얼굴을 마주하자 그제야 천천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이 꼴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깟 놈들이 네 값을 깎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말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억새는 대답 대신 손수 자신의 겉옷을 벗었지요. 그리하여 향심이 어깨에 덮어주었답니다. 그 길로 억새는 향심이를 데리고 왔지요. 억새는 해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요. 부인네 그 여인을 참아버릴 수 없었소. 부인께서도 날 이해해 주시오. 역시 서방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부인께서 날 원망하진 않겠소. 저 여인을 외면하셨다면 제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역새 역시 부인은 걸물이요. 그 말에 억새는 말없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향심이도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앞으로 같은 서방님을 모시며 살도록 하세나. 형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할 따름이어요. 이후로 해와와 향심이는 다툼 한 번 없이 살았답니다. 자, 어서 이리 오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두 부인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야겠소. 억새가 얼마나 굳센 사내인지는 새삼 말할 것도 없지요. 외구 수백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던 장사가 두 부인을 어찌 감당 못하겠습니까? 매일 밤 억새는 해와와 향심이 두 부인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아끼고 달랬답니다. 두 부인은 아주 집안이 떠나가라 자지러지고 또 자지러졌지요. 새벽 달기 울 무렵이 되어서야 셋은 나란히 누워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허허, 여기가 바로 그 집이더냐? 부인들도 감당이 안 된다는 그 장사. 그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부인들이 밤마다 자지러진다지 않소. 참말로 억세란 사내. 여인들 잡겠네. 잡겠어. 그 뒤로도 억새는 공을 거듭하여 마침내 부원수 벼슬까지 올랐지요. 해와와 향심이 두 부인 또한 마음을 맞추어 한 지붕 아래 살았답니다. 후손들은 둘을 한결같이 어머니로 섬겼고 집안은 대대로 흥성하였다지요. 칼끝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미처 지키지 못한 일을 끝내 잊지 않고 벼슬이 높아도 사랑 앞에 겸손한 사내, 그가 바로 진정한 장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억새가 두 부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